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은상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또 교육감 등을 선택하는 아주 또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 되겠는데요. 지난 3월 대선 이후 주요 정당의 공천 작업이 좀 뒤늦게 시작이 됐고 선거구 획정도 좀 늦어지면서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지방선거의 현지 상황을 짚어보면서 향후 변수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제 오른쪽으로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학 엄태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와우팟의 이재표 제작국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 나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끝난 지 한 달이 이제 막 다 돼가는데요. 지방선거를 또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세 분 모두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야말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세 분 모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표 국장님부터 좀 먼저 들을까요? 네, 저는 이제 삼음절로 황무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 지난 대선 평가하는 방송에서 제가 양자택일이라는 그 키워드를 제시한 적 있잖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12명 나왔는데 1, 2등이 96.4%를 과점한 그런 선거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대선 때는 메뉴라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고를 메뉴 없이 거의 거대 양당만 후보를 내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 종다양성을 완전히 말살시킨 정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으로 바른미래당도 꽤 많은 후보를 냈거든요. 청주에서 9명 후보를 냈었고 정의당의 경우에도 비례선거 외에 지역구에 청주에 5명의 후보를 냈었는데 제가 쭉 좀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보수 정당은 합당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없고요. 네. 진보 정당의 경우에도 잘 내야지 진보당이나 정의당 이런 데서 한 명 정도를 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엄태석 교수님 키워드로 네, 듣겠습니다. 소설 제목에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선거는 누굴 위해 열리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핵심이자 요체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들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은 보이지 않고 국민은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거 18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계특위는 계속 수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고려할 때 과연 선거는 누구를 위해 열리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진우 국장님 듣겠습니다. 예, 저는 껍데기뿐인 지방 정치라고 정해봤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는 다른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대선을 치르고 이제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선 기간 내내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말아라. 대선의 기여에 따라서 공천을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정당 스스로 사실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지방 정치 그리고 지방자치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서 껍데기뿐인 지방 정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자, 세 분의 또 키워드를 통한 현재 상황, 또 시각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라는 게 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또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아마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그래도 각 시군 시민들이나 군민들께서는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장은 이제 아실 것 같긴 한데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네. 얼마나 우리가 도의원, 시의원들 이름을 혹은 또 소속 정당을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어떠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고 네, 예. 제가 또 시사평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옆 동네 정치인들도 다 아는 편인데 예. 대개 경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도의원, 시의원 이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고
이번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한다고 하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했는데 또 선거 또 하냐고 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예. 피로감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추진혁 의원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희 동네 의원을 생각해내는데 사실 좀 시간이 걸렸고요. 예. 뭐 저는 사실은 의회에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유권자분들은 훨씬 더 길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우리 동네 지방의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말이고 사실 어떤 활동을 하든 시민들이 지켜보지 않고 유권자들이 감시하지 않는다는 말이라서 사실 좀 아찔해지기까지 한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시간이 걸리면 대답은 하시는군요. 네. 저는 옹 교수님, 이 사실은 이제 시군 의원들, 도의원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게 지방선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이 다 저희가 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참 뭐 이름 정당 기억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미는 또 짚어봐야 되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당시에는요,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된다는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를 하면 우리 조선 국민이, 우리 조선 민족이 우리 지역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 다음에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게 민주화의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뭐 중앙 정치는 여야가 바뀔 것 같지가 않고 하니까 지방으로라도 먼저 여야를 바꿔야겠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의 거목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91년부터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95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경험도 짧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방자치마저도 실시하지 않았다면 지역이 더 훨씬 빨리 고사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강조드리는 것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시스템이고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당장 우리 가로등, 안전, 범죄,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특징은 이제 대선 이후로 공천 작업이 좀 미뤄지면서 이제 늦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선거구획장이 지금 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가 많고 관심이 좀 적어서 안 그래도 깡깡이 선거가 늘 될 우려가 큰데 거기에 출마자들까지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선거구획장이 사실 매번 이렇게 법적 시한을 잘 지키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국장님 예, 드릴까요? 일단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원래는 이제 180일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일인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문제였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지방의 의원 정수를 정하는데 그걸 갖다 국회에서 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선거구 획정의 문제인데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예비부 등록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다원주의 정치, 다당제 정치를 위해서 중대선거구가 한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지난번 상당 재선거도 그 후보 등록 직전에 1월 25일에야 공천 안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만약에 4월 중순 넘어서 결정된다고 하면은 네. 미리 준비를 해왔던 거대 양당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무소속이라든지 또는 군소정당으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네네.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예, 다른 분들 자유롭게 예. 듣겠습니다. 예. 뭐 최국장님. 원인을 물으셨으니까 이제 지방 정치가 국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역시 드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방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과정을 사실은 지금처럼 국회 손에 맡겨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 굉장히 많고요. 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각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또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계속 획정이 늦어지는 일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4년, 18년 다 똑같이 네네.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었는데 결국 이렇게 지방자치나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할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선거구 획정에만 급급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같은 문제가 매번 선거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 스스로 시한을 넘기는 일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인 뭐 조치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로서 국회를 좀 강제하도록 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맥락에 큰 차이는 없죠. 우리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한테 방울을 주고 네가 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한테 이권이 걸린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하라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선거 획정도 국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4년마다, 저희 농담으로 2년마다죠.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저는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국회가 안 지킨다. 선거 획정 매번 안 됐거든요. 합의 안 될 것이다. 왜냐?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제가 전공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국회가 합의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경우에 한정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건 합의가 잘 됩니다. 네. 세비를 좀 올린다든지 수당을 올린다든지 보좌진을 늘리는 거 이런 거는 막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 즉 제3, 4정당이 진입하는 장벽을 높이는 거. 이건 보이지 않게 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정당에서 국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딱 던지면요. 상대방 당이 그걸 알아서 딱 부결시켜 줍니다. 이번에 정개특위가 내놓은 안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바라건대 개혁의 대상한테 개혁의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개특위를 국회에서 계속 운영한다고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관위와 같은 정 안 된다면 헌법재판소나 그런 쪽으로 보내서 선거구 획정을 시켜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계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인구 편차 1대2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1대3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리당략에 걸려 있고 본인들의 의석, 본인들의 관계되는 사람들의 자리가 걸려 있으니까 합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매번 시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소관 부서를 바꾸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닥쳐 있는 구체적인 현안으로 보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이 있고 그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다당제 관련한 얘기들 하셨습니다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뭐 그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뭐 선거도 넓다라는 건 이제 그들의 입장인 거고 또 주민 유권자 입장으로 보면은 그 선거구를 좁힐수록 그 동의 대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을 의회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넓게 만들어 놨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 대표성, 동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넓게 만드는 게 이제 중대선거구제.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청주시 의원을 뽑는데 각 동마다 한 명씩을 꼭 내서 동 대표를 뽑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도의원 선거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그 지역 대표성이 너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더 크게 선거를 넓혀가지고 한 투표용지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그 유권자들의 표심이 사표가 되지 않는 그런 선거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나마 기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중대든 뭐 중선거구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명씩 뽑잖아요. 1등 한 명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한 표만 이겨도 되는 선거가 되고 공교롭게도 충북은 제가 몇 년 선거를 쭉 분석해 보면은 매번 선거에서 한 55% 정도를 얻은 정당이 실제 의석수는 85, 90을 그 점하는 선거가 됐고 현재 도의회가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과점을 한 상태인데 아마도 다음 이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0.73% 포인트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 지방선거도 시군위에는 좀 덜하지만은 도의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 승자가 다 독식하는 형태의 선거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 또 문제점을 좀 더 여쭤봤는데요. 최진아 국장님. 예. 뭐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양당 중심의 정치에 균열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큰 장점으로 꼽고 장점이다. 있는데요. 예. 이제 뭐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사실은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양당이 모두 보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양당이 아니면 뭐 사실은 네 표가 모두 사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양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의회에 다 전달되리라고는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일부 중대선거구제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고 양당 정치가 아닌 다당제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라는 문제 지적을 하지만 여러 사람의 뜻과 지향이 모인 민주주의 하에서는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치적 의사들이 모이고 다양한 정치적인 대표성들이 모여서 의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올바른 방향 이지 현재처럼 양당 중심의 정치가 안정적이니까 이대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양당제로만 가겠다라는 확신에서지 다당제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복수 공천을 제한하지 못할 경우에 당내 개파 정치가 좀 더 뭐 강화될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후보자가 난립해서 유권자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 또 선거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다양한 단점들도 사실은 연구 과정 안에서 있긴 하지만 예.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할 지점도 없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포인트다. 뭐 저희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민주당 이번에 선거구 획정에서 뭐 시군위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한들 아까 그 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천을 복수 공천 해버리게 되면 그나마 군소정당에 들어갈 예, 틈은 예. 없어질 것이다라고 여기가 생각하고 퇴색된다. 더 예. 큰 문제는 낼 후보를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군소정당들이. 네. 한 가지를 좀 추가한다면 지금처럼 4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면 어떤 후보는 60몇 프로 득표로 당선되고요. 어떤 후보는 4%, 3%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럼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60%의 지지를 받았으면 의석도 60%를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소선거구제나 2인을 뽑는 선거구 제도에서는요. 예. 30몇 프로를 득표하고도 50%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갑니다. 지난 4년 전의 선거를 보시면 광역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의석을 가지고 왔는데 실은 50% 이상 득표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과 방패라고 그러는데 뭔가 바람직한 안을 탁 던지면요. 예.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서 다른 방패를 만들어서 막아내더라고요. 이 정치권에서. 그래서 아까 뭐 최 국장님께서 짚으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실제로 이번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채택이 되리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여야가 선거법에 대한 결정은 항상 합의에 따른 관행이 있다라는 표현을 모 정당의 협상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자를 까는 거거든요. 굳이 한 정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5년 전인가요? 패스트 트랙으로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 개정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참 잘들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한자를 깔고 있는 거다.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도 뭐 간단하게 전망 듣기에. 예,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본질의 변화는 없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예. 거기서 획기적인 어떤 개혁적인 안이 나올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얘기되는 걸 볼 때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만 조정하는 그런 어떤 소폭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진남 국장님. 예, 저는 조금 답을 바꿔서 채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새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4월 5일을 마지노선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을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사실은 관련된 정치개혁 의제안에 중대선거구제의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사실 좀 모순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묶어서 정치개혁의 의지가 단순히 선거용이 아님을 보여주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많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대선용이었다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이 본회의 과정 안에서 이것들을 처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밀고 나가야 한다. 이제 그 과정이 물론 국회 안에서의 네. 동의나 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된다고 한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네네. 어떤 정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큰 변화는 아니고요. 없을 4년 것이다. 뒤를 좀 기대하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 그런 예, 것들이 민주당에게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보탠다면 선거구 제도 얘기를 하니까 기초의회라도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공천이라는 과정이 너무나 이 생활 정치 그리고 젊은이들이 정말 봉사하고 싶고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높은 장벽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광역까지는 몰라도 기초 단위에서는 지방의원을 정당 공천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역시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 말 그대로 공수가 바뀌는 여야가 바뀌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가장 큰 변수로 꼽는 분들도 많은데요. 세 분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지난 3월 대선하고 또 비교할 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리라고 보시나요? 예,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네. 예. 민심은 그렇죠.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니문 효과나 이런 거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새 당선인에 대해서 거는 국정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했다고 해서 그 허니문 효과로 인해서 더 상승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줬던 표심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는 거죠. 네. 그 전국은 0.73%포인트 차이 났지만 충북은 좀 비교적 더 그 폭이 큰 5.5%포인트 차이가 났잖아요. 예, 그렇게 예.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제 지역을 놓고 보면은 그 지금 11명의 시장 군수 중에서 7명이 민주당인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승리를 했다라고 볼 때 그 유일하게 이긴 진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다 좀 위태로워 보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의회는 지난번 도의회와 그 반전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예. 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중대 선거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기는 정당이 3분의 2, 지는 정당이 3분의 1 가져가는 이런 예. 구조기 때문에 요거의 교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를 저는 공수교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공격하면 수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기가 이제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거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경우에 그나마 이제 도지사 선거라든지 또는 아주 박빙승부했던 청주시장 선거, 그다음에 이겼던 진천 군수 선거 정도, 이 정도에서 뭔가를 좀 예. 희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심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숫자로 보자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는 큰 변화가 있는데 대통령 그러니까요. 선거의 예. 표심과는 매우 흡사할 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체육자님 어떻게 보이신가요? 일반적으로 대선 이후 1년 이내 지방선거는 대선의 결과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조사들이 있죠. 근데 워낙 박빙의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 최대한 대통령 인수이나 또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의 논란이 될 일들을 만들지 말라. 최근에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놓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제하라라는 내부의 그러한 이제 방침이나 목소리들이 사실은 결코 방심할 수 없다. 대선의 결과가 그대로 지방선거의 민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재표 국장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는 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자신 있게 이번에 결과가 대선과 똑같다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듭니다. 네, 엄 교수님.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재표 국장님 얘기는 팽팽한 1대1 구도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3개월 뒤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 동감을 하고 또 우리 최진호 국장 말씀대로 그러나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대로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또 그 말도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난 4년 전의 선거가 워낙 원사이드한 그런 선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기초단체장 226석 가운데 151석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요 53석밖에 못 갖고 갔습니다. 광역단체장 14개, 민주당 2개가 자유한국당, 하나가 무소속입니다.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이 이겼던 것은 탄핵 정국에서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에 의해 탄생된 문재인 정부의 1년 뒤의 선거였거든요. 이거는 시민혁명 뒤에 탄생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몰락한 정당이 패배하듯이 완전히 기울어진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기울어진 정당이 어느 정도 수평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팽팽할 것이다. 그러나 이쪽에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선거가 저는 영향을 미칠 것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3개월의 행보를 보여주느냐. 예.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의 주도권을 어떤 식으로 장악하려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겠죠. 요즘에는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민심의 변화라는 게 예. 무섭더라고요. 두 번째,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식의 공천 과정들이 연출될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네. 예. 지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제 늘 있는 변수 중 하나는 이제 민생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선거 즈음에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지 또 코로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최대 또 민생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좀 변수로 작용을 할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야 모두 다 약속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안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그 용산 이전, 청와대 용산 이전이 미묘한 또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같고, 영부인의 그 의상비 또 그게 민심을 자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여야가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를 앞두고서 돈 예. 주겠다 못 주겠다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 방역도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 정부의 책임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문제는 30조, 50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예산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현재 예산을 끌어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5조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 갖고 있는 예산에서 출렴해서 좀 잘라서 긴축했을 수 있는 돈이 5조 내지 10조라 그러는데 40조의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분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볼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여론조사가 그것이 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섭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당선인에 대한 지지가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정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 예. 저는 물론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방역의 문제가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미 2년을 넘어서 왔고, 사실 우리가 숫자 관리에 대해서 100명, 200명 넘어갈 때도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40만이 됐다, 60만이 됐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면이 좀 있다는 분명히 것이죠. 존재하죠. 네. 그리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는 이해도 웬만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안철수 그 인수위 위원장이 왜 종이컵 안 쓰고 컵 바꾸냐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가 옛날 같았다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왔을 텐데, 아니 종이컵을 쓰던 그냥 컵을 쓰던 잘 닦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좀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고, 이 방역 이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전 정권이 잘못했고 그 새로운 당선인이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여기 대해서 가혹한 평가를 내리거나 칭찬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국장님, 예. 예, 저는 민생 이슈 자체가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이것들을 각 정치 진영에서 어떻게 프레임화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좌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굉장히 마치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듯이 선심성 지원 정책들을 뭐 내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원이나 뭐 대책들을 놓고 국민들이 지방선거에 투표를 어디로 할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한 2년, 3년간 이어져 온 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뭐 국가의 방향들을 보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표에 영향을 끼치지 단순에 또 단기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같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제 통합,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통합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는 뭐 유명한 거 아닙니까? 유명한 거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총리로 가지 않는 것은 예상되었던 수순이고 뭐 본인에게도 그게 나을 거라고 저는 뭐 봅니다. 그런데 당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당으로 가는 것도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려운 지금 판도에서 총리로 지명됐을 때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가 분명히 2년을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여기서 좌절하게 되면 뭐 5년 뒤 대선을 분명히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쉬고 판세를 보겠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합당을 했으니까 사실 합당을 먼저 하면 통합 공천이라는 의미가 없는 건데 예. 그 순서가 좀 약간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통합을 하면 당연히 같은 당이 됐으니까 공천 관리는 단일화해서 하는 건데 그 용어도 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하나는 통합 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4년 전에 국민의당이 지역 후보를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협의가 없을 텐데 그러면 잘못하면은 국민의당 후보한테는 프리미엄을 달라는 논리가 될 텐데 그럼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통합 관련돼서 공천 관련돼서 이제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이게 뭐 골리앗과 다윗 같은 지금 합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만하게 잘 가지 않으면 아주 작은 정당을 안고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통합 관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국민의당 당원이나 후보자가 몇 명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 풀면 네. 작지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갈등의 소지 씨앗은 네. 계속해서 있다라는. 예. 과거의 그 합당과는 많이 다른 양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의 실체가 사실 말씀하셨지만은 그 페이퍼 정당 수준이었다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 지역 후보를 내지 않고 정당 득표로만 해서 비례의원 그 3명 확보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3명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이번에 안철수 그 전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워낙 기습적이었잖아요. 당내에서도 제가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그런 그 후보 단일화다 보니까 당의 간판 중에 한 명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 잘라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탈당을 하면은 의석이 날아가니까 당에서 출당 제명을 시켜야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마당이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통합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흡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왜 후보 단일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는 본인 스스로 뭔가 험난하게 그 소년 가장의 심정으로 뭔가 개척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 보장되어 있는 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국장님. 예. 예, 저도 조금 유사하게 좀 비관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공천은 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두 후보가 손잡고 단일화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당원들이나 구성원들의 합의는 말씀하신 대로 전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 지방선거만 해도 각 두 당 모두 공천을 준비하는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통합으로 공천을 할 테니 누군가는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공감이 될지 그만큼 이 대선 과정 안에서의 단일화 과정조차 설득해내지 못했으면서도 통합 공천이라는 과정 자체를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뭐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비관적인 측면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 효과보다는 분명히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더 짚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그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할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 기여도 당선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닦아놓은 당원 협의회와 지역 기반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작은 정당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국민의당 후보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과연 세게 붙을 수 있겠는가라는 실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를 만들면 당내 잡음, 합당, 갈등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걸 잘 처리하는 게 정치력이겠죠. 네. 이제 이번 지방선거 충북에서 좀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들을 하시나요? 예. 좀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역시 있다라는. 네네, 물론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방선거 안에서 어느 선거보다 가장 크게 작동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기득권적 측면에서 이미 현직에 있는 이들에게 주민과의 접촉면도 그렇고 해왔던 의정활동이나 그 활동들을 보여주는 것도 훨씬 더 현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많고 이제 주민 입장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후보자보다는 이름이라도 익숙한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지금 현재의 구조라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대선 기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일체 등록도 하지 말고 선거운동도 하지 말아라고 스탑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새롭게 이제 정치에 진출하려고 하는 신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안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적인 차원에서 현역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은 대선과의 중복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더 강화되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전에 기울어졌던 운동장 네네. 그대로 이번에도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이재표 국장님. 기울어지면 언제나 기울어져 있죠. 예. 운동장 언제나 기울어져 있고 이제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기가 조정되느냐의 그걸 문제라고 여쭤보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고요. 저는 이제 계속 아까부터 그 정치 다양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아까 국민의당 얘기를 잠깐 우리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선거 준비했던 사람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거예요.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고 4년 전과 달리 그 군소정당을 가지고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특히 이전에는 민주노동당 시절만 하더라도 도지사부 반드시 냈어요. 도당위원장이 도지사 나가고 시당위원장이 시장 나가고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마 도지사나 시장 후보를 내는 진보정당은 전국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의 경우에 한 260명 정도의 지방선거 후보 나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100명 남짓 나가게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이 그게 다 이제 가능성 있는 그나마 기초의회 정도로 출마를 하게 되지 도의회나 단체장 쪽으로는 아예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 그 이제 무능을 스스로 학습하는 선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자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볼 때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그 기초의회라도 정당 공천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초의회라도 정당 공천하되 한 번의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투표용지에서 정당 투표하고 여러 명의 의원들을 놓고 찍고 싶은 사람을 그 여러 표를 행사해서 소위 말하는 정당 명부 형태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게 개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지만은 투표도 간단하고 유권자의 민의도 정확히 반영되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국회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국회를 가지고 시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기초의회부터 좀 그렇게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공수교대로 기울었던 정치판을 갖다가 수평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엉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용어가 이제 우리들 입에 이렇게 회자되는 게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영남이 호남의 유권자의 거의 2배가 넘고 보수가 사회적으로 더 많으니 우리는 항상 불리한 선거를 치른다라는 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4년 전 지방선거는 거꾸로 이렇게 치렀죠. 여기 탄핵당하고 정말 옛날에 패종 얘기 나오듯이 그렇게 또 치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대선을 치르면서 양대 정당이 수평을 좀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최진호 국장님 말씀대로
3분의 2가 민주당이 지금 예, 예. 의석을 갖고 있으니 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과연 양대 정당이 어떻게 각도를 유지시킬 것이냐 또는 더 꺾을 것이냐라는 게 달려 있는데 최재형 국장님 이제 그 기울기가 여전히 민주당 쪽에 근데 저는 뭐 우세해서 갈 지금 것이다라는 일단은 전망이에요. 기울기가 약간은 여당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이 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방의 의석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중앙정치의 바람을 타기도 하지만 이 지역선거는 대면선거에 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지사 후보가 나오면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아시더라고요. 내 고향 후배야, 나 초등학교 선배야, 시장 이 정도 나오면 뭐 정말 뭐 그런 구조라서 예, 예. 인물이나 현직 효과가 총선보다는 훨씬 크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 예. 그래서 현직 효과 같은 것이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최준하 국장님은 큰 변화가 없이도 모른다 그러지만 저는 4년 전에 워낙 기울어진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조금은 각도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를 좀 찝어주신다면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은 따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 아니면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랄지요. 어떤 것들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선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우리 지역뿐 아니라 각 정당에서 얼마나 이 청년 정치에 대한 목마름을 잘 이제 소화하고 혁신적으로 청년들에게 그 문호를 열지를 지켜볼 수 있는 사실은 공천 과정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예. 3월 말 현재 선관위 등록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 2,400명이고 이 중에서 30세 미만이 47명, 40세 미만까지 해도 150명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충북으로 보면 30세 미만은 단 3명에 불과했고 40세 미만까지 쳐도 5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청년 정치가 여전히 지역에서는 더 소극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당이 여성, 청년, 뭐 신인들에 대한 공천의 폭을 그냥 알아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대혁신 차원에서 정당이 스스로 문호를 열고 변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만이 가능하고 사실은 이재표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의회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실험의 장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라고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실제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짚으시겠습니까? 예, 홍 교수님. 그 한국 정치를 저는 자살골의 정치라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뭐냐면 그 프로야구나 프로농구처럼 막 파인 플레이를 하고 막 아름다운 플레이를 해서 승부가 갈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저쪽이 자살골을 많이 쌓아서 이기는 정치를 우리가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좀 파인 플레이를 하는 좀 정권도 바뀐다 그러고 선거가 앞에 뒀을 때 통 큰 정치를 좀 봤으면 하는데 글쎄요 가능할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한 정당은 여당의 프레임을 보고 싶고 야당은 또 현직의 프레임을 보고 싶다면 중앙 정치로부터 지방 정치가 완전히 독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중앙에서도 멋있는 통 큰 정치를 보여주고 지역에서는 정말 공천한 과정 아름답게 감동을 주고 또 지역의 이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짚어서 이번 선거 괜찮은 사람들 나왔는데 이번에 이슈 정말 필요한 거지라는 재밌는 선거, 좀 감동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재표 국장님은 관전 저는 포인트. 좀 다른 예.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표로 뭐를 심판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갖다가 유권자들도 느꼈을 테고 사실은 가장 큰 그 상처 피로감은 저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그 지방선거에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또 분석해 보면은 2년 뒤에 총선 나가려고 지금 접는 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건강 문제니까 뭐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의미를 폄훼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유권자가 표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정치인 스스로 자기가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사실은 그 정치 발전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은 저는 충분히 보여준 사람들 이번에
내가 지금까지 하다가 못한 거를 다음에 또 해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몇 번 해서 안 된 거는 안 되는 거니까 다음 주자에게 좀 그 자리를 물려주는 전 그런 좀 통큰 결단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마무리 발언 짧게 좀 듣겠습니다. 우리 최진아 국장님부터 좀 들을까요? 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지방의회고 그중에서도 기초의회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활동들을 보면 사실은 주민의 대표라는 대표적인 표에 적합한가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지방의회 활동들의 의문표가 더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지방의회에, 지방정치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그게 다 유권자의 몫이냐, 유권자의 책임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저는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선만큼 중요한 혹은 대선보다 중요한 지방선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루하루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먼 대선보다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 있는 정책들을 결정하고 활동하는 지방선거가 더 큰 의미이고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관심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하고 좀 같이 토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표 제작자님 네. 마무리 발언 좀 들을까요? 예.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이지만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고 또 국회의 다수당도 앞으로 2년 더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집무실점 문제 때문에 이 당선인과 갈등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취임한 이후에 옮기든 말든 간에 어쨌든 안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5월 9일까지는 협조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났잖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약속들, 미뤄놨던 정치 개혁들 짧은 시간에 다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중대선거 문제나 이런 문제거든요. 그거 된다고 해도 사실은 이번 선거에는 그 정치당원의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거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렇더라도 적어도 4년 후에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런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혁을 통해서 정말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방 자치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태석 교수님. 제가 오늘 토론의 서두에서 누구를 위하여 선거는 열리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란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섬김, 서비스고 크게는 민주주의,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직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리가 주는 영예, 권력 같은 것이 자신을 유도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의 이유, 민주주의의 이유, 정치인의 사명을 고민하는 분들이 나와서 펼치는 아름다운 경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 또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원까지 해서 모두 7장에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기 4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남은 60일 동안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후회 없는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